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면전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7일 캄보디아는 중국제 장거리 로켓 300여 기를 태국 국경 앞에 집결시켰고 태국 민간인 50만 명이 공포 속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이 위기를 멈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72시간 뒤 전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태국 공군이 투입한 한국산 무기단 20발에 캄보디아 군부와 범죄 핵심 시설이 정확하게 그리고 말끔히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한국 무기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의 놀라운 위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매일 총성이 울렸고 양국 군대는 방아쇠에 손을 올렸죠. 3일 전 새벽 4시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카지노가 불기둥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간인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범죄 거점만 박살났거든요. 정확히 무너져야 할 것만 무너졌습니다. 장비 분석 자료를 넘기다 손이 멈췄어요. 한국. 리처드, 긴급입니다. 새벽 4시 22분 싱가포르 연구소 당직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제임스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30년 같이 일한 동료인데 이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태국 공군이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쪽을 폭격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위성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캄보디아 국경지대 화려한 네온사인의 카지노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건 카지노 아닌가? 맞습니다. 골든 팰리스 카지노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태국이 참다 못해 민간 시설까지 건드린 겁니다. 이건 전쟁을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키우는 짓이죠. 미친 짓이야. 국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나?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이상합니다. 폭격 지점이 너무 정확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지붕 일부와 특정 층만 파괴됐죠. 주변 건물들은 멀쩡했고 심지어 바로 옆 주차장 차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30년간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수없이 폭격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정밀도는 처음이었죠. 민간 시설을 타격하면서 민간 피해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현장 보고 올라오는 대로 보내주게.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3잔 마셨고 창밖이 밝아지는 걸 봤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태국군 내부 보고서 일부가 넘어왔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범죄단지 핵심 거점. 제임스가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카지노가 범죄단지라고요? 여기 봐. 인신매매, 마약 밀매, 드론 테러 통제 전부 이 건물에서 지시됐다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서 사람들이 납치당하고 팔려가고 죽었다는 겁니까? 국경 마을 주민들이 드론에 맞아 쓰러지는 동안 이 건물은 불을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끼들이. 제임스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더 있어요. 지붕 위에 전파 교란 안테나가 있었대요. 드론 통제 장비도 있었고요. 완전히 군사시설이었던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요. 군부가 직접 비호했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폭격한 거였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항의해도 소용없고 외교로도 안 되고 매일 자국민이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칠 수 있었지? 민간 피해가 거의 없잖아. 제임스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피해 구역 분석 나왔습니다. 보세요. 지붕 위 안테나, 3층 통신실, 지하 1층 무기고. 정확히 이 세 곳만 타격했어요. 객실은 멀쩡합니다. 1층 로비, 식당, 심지어 2층 카지노장도 온전해요. 말이 안 됩니다. 전투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방 하나 크기로 조준할 수 있죠? 저는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어요. 폭발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계산된 거야. 건물을 날려버리려던 게 아니라는 거지. 기능을 없애려 한 거야. 통신 끊고 드론 통제 막고 무기 봉쇄하고 범죄 신경계를 절단한 거라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피해가 없었군요. 애초에 목표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정확합니다. 이 폭격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었어요. 마비였죠. 범죄 조직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했던 거예요. 오후가 되자 캄보디아 반응이 나왔습니다. 리처드, 캄보디아 국방부 성명 떴어요. 화면에 긴급 기자회견 영상이 떴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태국의 민간시설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간시설이라고? 저 안에 뭐가 있었는지 내들이 제일 잘 알잖아. 제임스가 웃었어요. 근데 표정 좀 보세요. 분노한 것 치곤 눈이 안 웃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변인은 화난 척했지만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비된 대응이 아니었죠. 급하게 짜맞춘 성명 같았습니다. 현장 지휘는 어떤가? 혼선 빚고 있대요. 통신이 끊겨서 명령이 안 내려간다고. 하긴 통제소가 날아갔으니까. 저는 다시 위성 영상을 봤습니다.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움직임이 뭔가 어수선했거든요.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쟤네 예상 못했구나. 이 폭격. 이렇게 정확할 줄 몰랐던 거야. 태국이 으름장 놓는 정도로 생각했겠지. 근데 핵심을 정확히 날려버렸으니 당황한 거라고. 제임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태국은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태국군 장비 리스트를 열었습니다. F-16 전투기, JDAM 유도폭탄, 정찰 자산. 전부 예상 가능한 미국제 장비들이었어요. 그런데 리스트 맨 아래 낯선 약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KG집이 뭐지 이건? 제임스가 검색했어요. 한국 활공 유도폭탄이라고 나오네요. 한국?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산 무기요? 태국이 한국 무기를 썼다고요? 보조장비겠지 뭐. 결정타는 미국 무기가 맡았을 거야. 그런가요? 그렇고 말고. 한국은 뭐 옆에서 거둔 정도지. 저는 리스트를 닫았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30년간 분쟁을 분석했지만 주인공은 항상 미국이었고 유럽이 조연이었죠. 한국은 그저 목록 어딘가에 있는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그 이름이 신경 쓰이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범죄 조직의 심장이 멎었고 전쟁의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어딘가에 제가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의 이름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분석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투하 거리 120km. 숫자를 3번 확인했어요. 태국 F-16이 폭탄을 떨어뜨린 위치는 캄보디아 방공망 사거리 한참 바깥이었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방공 커버리지는 대략 80km, 파란 점으로 찍힌 전투기 위치는 그보다 40km나 더 멀었죠. 조종사는 위험 지역에 발 한 번 안 들이고 폭탄만 던진 겁니까? 손가락으로 화면 위 거리를 짚어봤습니다. 120km를 날아가서 건물 특정층을 맞춘다. 30년간 전장을 분석했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 봤어요. 일반 유도폭탄은 기껏해야 2030km 날아가는데 저 거리에서 저 정밀도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방공망 회피, 조종사 안전성, 타격 정확도.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기라니. 이건 폭탄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는 어제 봤던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어요. KGB. 한국 활공 유도폭탄.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왜 저 거리가 가능한지 바로 이해가 됐어요. 폭탄 양쪽에 활공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거였죠. GPS 유도 방식 사거리 100km 이상, 정밀도 오차 3m 이내. 3m요?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00km를 활공해서 3m 오차로 명중시킨다는 건 건물 한 층, 아니 방 하나를 골라서 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전투기는 안전하게 멀리 있고 폭탄만 정확히 날아가서 꽂히는 겁니다. 미군 무기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JDAM-ER, 미국이 자랑하는 장거리 유도폭탄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거리 약 70km, 투하고도 제한 있음, 가격 25만 달러. 그 옆에 KGB 스펙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더 멀리 날아가고 더 안전하고 더 쌉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군 기준으로 봐도 이건 불합리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30년 동안 미국 무기만 분석하면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숫자들은 그 생각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보고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위성 영상을 켜는 순간 저는 알아챘어요. 또 KGB구나. 이번 목표는 창고였습니다. 어제 카지노에서 도망친 조직원들이 재집결한 곳이었죠. 드론이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보급 거점으로 숨어든 걸 포착했고 그 즉시 타격이 들어간 겁니다. 창고 지붕이 뚫렸고 내부 보급 물자가 불타고 있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무기는 도망친 놈을 다시 찾아내서 때리는 거였죠. 살아남은 기능, 남은 조직, 흩어진 인원. 숨 쉬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상대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어디 숨어도 찾아내니까요. 캄보디아 군부 내부 통신 감청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번역된 문장들을 읽는데 손에 땀이 났어요. 전투기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다. 레이더에 포착 안 됐다. 방공망이 작동을 안 한다. 아니, 사거리 밖에서 떨어진 거다. 카지노는 요새화했었다. 중국제 방공 시스템도 설치했다. 그런데 한 발로 기능이 마비됐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캄보디아 군부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중국산 방공망, 요새화된 거점, 비밀 이동 경로. 전부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공격당한 게 아니라 노출당한 거였죠. 자기들이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게 드러난 겁니다. 이건 싸울 기회 자체를 지워버리는 무기였어요. 저녁이 되자 세 번째 타격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산속통신 중계소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위성 영상에는 무너진 통신탑과 연기만 남아 있었어요. 도망친 조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려고 급조한 시설이었는데 그것마저 찾아내서 날려버린 겁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KGB는 한 번 치고 멈추지 않아요. 연속으로 움직입니다. 핵심을 치고 도망간 놈을 쫓고 다시 모이면 또 치고. 상대가 숨쉬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청산이었어요. 밤 11시,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줄에 커서를 올렸죠. 기존 문장이 거기 있었어요. 태국군의 대캄보디아 공습 작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제목이 맞습니까? 태국 공군이 F-16을 띄웠지만 진짜 게임을 바꾼 건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120km를 날아간 폭탄이었고 방공망 밖에서 정확히 꽂힌 타격이었고 연속으로 이어진 추격이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산 KGB를 중심으로 한장거리 정밀 타격 작전. 엔터를 누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무기를 보고서 중심에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연은 항상 미국이었고 유럽이 조연이었고 나머지는 목록 어딘가에 있는 이름일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손으로 한국을 주연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싱가포르 분석실이 아닌 태국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군용 헬기로 2시간을 날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국경 쪽으로 갈수록 군 차량과 검문소가 늘어났습니다. 헬기가 착륙한 곳은 태국군 전방 지휘소였어요. 위장막으로 덮인 임시 건물들 사이로 군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블랙우드 박사님, 이쪽입니다. 태국군 장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전실로 들어서는 순간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벽면 가득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실시간 전장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캄보디아 쪽에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범죄단지 거점들이었죠. 그런데 이미 절반 이상이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력화됐다는 표시였어요. 일주일 만에 저렇게 많이 제거했다니. 여기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저는 작전실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쟁을 보게 되는 거였어요. 30년 분석가 생활에서 현장에 온 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번엔 태국 측에서 직접 요청했습니다. 한국 무기 운용을 직접 보라는 거였죠. 오후 3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었습니다. 군복도 아니고 정장도 아닌 검은색 작업복 차림이었죠. 계급장도 없었고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어요. 그냥 스크린 앞에 서더니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숨통입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인사도 없고 자기소개도 없고 바로 본론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죠. 저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는 브리핑은 처음 봤거든요. 스크린의 지도가 확대됐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 아직 남아있는 붉은 점 3개가 보였어요. 그 여성이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 번째, 국경 북쪽 산악지대의 통신 중개소입니다. 여기가 살아있는 한 조직원들은 재집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강변 보급로입니다. 무기와 자금이 이 루트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도심 외곽 은신처죠. 핵심 인물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말투가 건조했어요. 감정 기복이 없었고 불필요한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이 이 작전을 설계하신 겁니까? 그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무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시킨 겁니다. KGB는 멀리서 정확히 칠 수 있고 드론은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 포병은 즉시 대응할 수 있죠. 이 능력들을 연결하면 범죄 조직은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말을 마치고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설명자가 아니라 설계자였어요. 무기 성능을 분석해서 작전 구조를 짠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 파견기술 자문관이죠.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윤서연을 다시 봤습니다. 30대 후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이 작전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드론 화면이었어요. 국경지대 어딘가에 도로가 보였고 트럭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영상을 멈췄죠. KGB는 시작입니다. 핵심 거점을 무력화하면 조직원들은 흩어지죠. 그 순간부터 진짜 작전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같은 도로인데 시간이 좀 지난 후였습니다. 트럭이 멈춰 서 있었고 도로 한쪽이 파인 흔적이 보였어요. 포탄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드론이 이동을 포착하면 포병이 도로를 끊습니다. 차량이 멈추면 공습이나 추가 포격으로 제거하죠. 한 번 치고 끝이 아니에요. 기능이 살아나는 순간 다시 제거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연결된 파괴. 하나의 타격이 끝이 아니라 다음 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KGB가 핵심을 치면 드론이 도망가는 걸 추적하고 포병이 이동로를 차단하고 필요하면 또 공습을 넣는 겁니다. 한 번 치고 멈추면 저들은 다시 범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장을 냅니다. 윤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없고 흥분도 없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계급장은 없었어요. 얼굴은 거칠었고 말투는 더 거칠었습니다. 윤 박사, 포병 준비 완료했습니다.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재민 중령, 도망로 분석 설명해 주세요. 박재민이 리모컨을 받아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가 떴어요. 캄보디아 쪽 산악지대였는데 빨간 선 여러 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요. 이게 도망로입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산길, 강변길, 비포장 우회로. 전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들은 항상 탈출합니다. 거점이 무너지면 일단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악 지형이라 갈 수 있는 루트가 한정돼 있거든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드론이 촬영한 장면이었습니다. 차량 2대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곧 포탄이 떨어졌어요. 도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200m 앞쪽이었습니다. 차량들이 급정거했죠.
앞길을 먼저 끊습니다. 차량이 멈추면 후속 타격은 호위 차량부터 제거하고요. 바로 치면 흩어져요. 멈추게 한 다음 손발부터 끊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량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길을 먼저 죽이는 거였어요. 탈출로를 차단하고 선택지를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작전실 뒤쪽에서 태국군 고위 장교가 말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60대 장성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핵심 거점은 이미 무력화됐고 조직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박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하면 다음 주에 다시 싸웁니다. 저들은 범죄 조직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윤서연이 덧붙였습니다. 범죄단지는 반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문제죠. 한번 끝낼 기회가 왔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식 전쟁은 종료 조건이 다르다는 걸 말이죠. 미군 방식은 목표를 제거하면 끝이에요. 거점 파괴, 적 무력화, 임무 완수. 그런데 한국 방식은 달랐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작전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국 장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윤서연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스크린에 새로운 타격 계획이 떴어요. 남은 3곳을 동시에 치는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윤서연이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눈빛이었어요. 이건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구조를 없애는 겁니다. 오늘 멈추면 내일 다시 누군가 납치당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30년간 전쟁을 분석했지만 구조를 부순 적은 없었습니다. 전투를 보고 승패를 기록하고 무기를 평가했죠. 그런데 윤서연은 달랐어요. 전쟁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 국경지대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 쓰이지 않는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쓰인다. 윤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제 말을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작전실에 경보음이 울린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태국군 지휘소에서 이틀째 묵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군인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누군가 소리쳤어요. 로켓 발사 징후. 캄보디아 쪽에서 움직임 포착. 작전실로 달려갔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이미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어요. 캄보디아 국경지대, 산악지역 여러 곳에서 열원 반응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드론 화면이 확대되더니 로켓 발사대가 보였어요. 중국제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윤서연이 벌써 와 있었어요. 밤새 여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예상했던 겁니까?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동안 맞기만 했으니 언젠가는 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를 노리느냐죠. 스크린에 예상 탄착 지역이 표시됐습니다. 빨간 원 여러 개가 태국 국경 마을을 덮고 있었어요. 병원 근처, 공항 인근, 학교 지역. 전부 민간 시설이었습니다. 박재민이 욕을 뱉었습니다. 저 새끼들 민간인을 노리고 있어요. 군사시설도 아니고 마을을 쏘겠다는 겁니까? 태국군 장교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국경 마을에 대피 명령 내렸습니다. 주민들 대피소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군사적 반격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민간인을 공격해서 태국 여론을 뒤집으려는 겁니다. 만약 민간인 피해가 크게 나면 전쟁의 명분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태국이 먼저 공격했다는 프레임이 살아나는 거죠. 현장 영상이 떴습니다. 국경 마을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아는 어머니들, 노인을 부축하는 청년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옮기느라 난리였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됐습니다. 드론 화면에서 로켓 발사대가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3분, 아니 2분 안에 발사될 것 같았습니다. 작전실 안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죠.
윤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발사 지점 좌표 전부 입력돼 있죠? 네, 박사님. 포병 준비 상태는? 발사 대기 중입니다. 박재민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캄보디아 쪽 지도에 빨간 점 5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로켓 발사대 위치였죠. 쏘는 순간 위치는 끝입니다. 저들은 발사하면서 동시에 좌표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드론이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화면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로켓 한 발이 하늘로 치솟더니 포물선을 그리며 태국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달아 발사됐죠. 발사 확인. 태국 국경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작전실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로켓이 마을에 떨어지면, 민간인이 죽으면, 이 전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윤서연이 명령했습니다. 요격 개시. 발사 지점 타격 시작하세요. 순식간에 여러 일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태국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고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동시에 태국 포병이 캄보디아 쪽 로켓 발사 지점을 향해 포격을 시작했죠. 스크린에서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로켓 발사대 하나가 직격탄을 맞았고 두 번째 발사대는 탄약 보급 차량이 먼저 터졌습니다. 세 번째는 지휘 차량이 불타고 있었어요. 요격 성공. 로켓 3발 중 2발 격추했습니다. 나머지 한 발은 빈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피해 없습니다. 작전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민간 피해가 없었어요. 로켓은 전부 막아냈고 발사한 놈들은 역으로 당했습니다. 박재민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들은 반격하려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지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로켓 쏘는 순간 연기가 나고 열이 발생하거든요. 드론한테는 그게 좌표판이나 마찬가지예요. 드론 화면에서 캄보디아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발사대를 급하게 철수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주로 봉쇄하세요. 저들이 다시 숨으면 안 됩니다. 포병이 다시 발사됐어요. 이번엔 발사대가 아니라 도로를 쳤습니다. 차량들이 빠져나가려는 길목, 200m 앞쪽 도로가 터졌어요. 차량들이 급정거했고 곧이어 후속 타격이 들어왔습니다. 반격을 기회로 바꿔버린 겁니다. 오전 8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드론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쪽에서 자폭 드론 10대가 날아왔어요. 작은 크기라 레이더 포착이 어려웠고 저공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자폭 드론입니다. 국경 검문소로 향하고 있어요. 박재민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드론 편대가 비자 형태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 있는 태국군 초소였죠. GPS 교란 시작합니다. 윤서연의 명령이 떨어지자 작전실 한쪽에서 장비가 가동됐어요. 전파 교란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드론들의 비행 패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직선으로 날아오던 게 좌우로 흔들리더니 일부는 방향을 잃고 헤맸습니다. 통제 신호 차단 성공. 드론 5대 추락 중입니다. 나머지 드론들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GPS 유도가 막히자 목표를 찾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폭발도 없이 그냥 추락했어요. 박재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습용이죠. 실전은 이렇게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드론은 GPS 없이도 작동하는데 저건 그냥 중국산 민수용 개조품이에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의 반격은 절박했지만 허술했어요. 제대로 준비된 공격이 아니라 급조한 발악이었습니다. 로켓도 드론도 전부 막혔어요. 오후가 되자 정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국군 정보장교가 서류를 건넸어요. 캄보디아 측 내부 문서였습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로켓 발사 지점 근처에 민간인을 강제로 배치했다는 겁니다. 방패로 쓰려고요. 드론 통제소는 학교 건물 안에 숨겨져 있었고 무기 저장고는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것들 민간인을 방패로 쓰고 있었어. 윤서연이 서류를 넘겨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목소리 톤이 낮아졌어요. 이제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범죄 조직이 아니라 테러 집단입니다. 박재민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박살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런 놈들을 살려두면 안 돼요. 작전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캄보디아 쪽 지도가 떠 있었고 남은 거점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반격은 실패했어요. 로켓도 막혔고 드론도 떨어졌고 발사 지점은 역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였죠. 민간인을 방패로 쓰고 학교와 병원에 무기를 숨기고 국경 마을을 협박하는. 이건 군대가 아니었어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반격이 끝났으면 우리 차례입니다. 남은 거점 전부 제거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작전 계획이 떴어요. 동시 다발 타격이었습니다. KGB, 포병, 드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 번에 끝내는 거였죠. 캄보디아의 반격은 전쟁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무기가 왜 두려운지를 증명했을 뿐이었죠. 반격이 끝난 후 6시간 동안 작전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크린 속 지도를 보고 있던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캄보디아 쪽에 표시됐던 통신 아이콘들이 하나씩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깜빡이던 신호들이 꺼지고 지휘망으로 표시된 선들이 뚝뚝 끊어지고 있었어요. 통신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NODE-OFFLINE라는 표시가 연달아 떴어요. 캄보디아 군부와 범죄 조직의 통신 노드가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적이 사라진 게 아니야. 연결이 사라진 거지. 태국군 프라차이 대령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통신이 끊기면 저들은 살기 위해 흩어집니다. 도망치면서 다시 뭉치려 할 거예요. 윤서연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오전 10시, 드론 영상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캄보디아 쪽 건물 지붕에서 무언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임시 안테나였습니다. 통신망이 끊겼으니 급하게 새로 설치하는 거였죠. 동시에 국경 쪽 창고 내부에서도 위성 전화 신호가 잡혔어요. 통신 노드 2개 재가동 시도 중입니다. 윤서연이 즉시 말했습니다. 살아난 노드는 2개. 둘 다 숨구멍이에요. 숨구멍부터 막습니다. 박재민이 좌표를 입력했어요. 지붕 안테나와 창고 내부 타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지휘소부터가 아니라 통신 노드부터 치는 겁니까? 윤서연이 저를 봤어요. 지휘소는 사람입니다. 노드는 구조예요. 구조를 자르면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면 지휘관도 무용지물이죠.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을 직접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시스템을 먼저 파괴하는 거였어요. 통신이 끊기면 명령이 안 내려가고 명령이 안 내려가면 조직은 저절로 무너지는 겁니다. 포병이 발사됐습니다. 화면에서 지붕 위 안테나가 터졌어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안테나만 정확히 파괴됐습니다. 동시에 창고 쪽도 타격을 받았죠. 위성 전화가 있던 방 하나만 무너졌어요. 노드 제거 완료. 통신 재개 불가능합니다. 1시간 후 탈출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드론 화면에 차량 3대가 포착됐어요. 비포장 우회로를 따라 국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빈미끼 차량이었고 나머지 2대의 핵심 인원들이 분산 탑승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박재민이 지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 잡는 건 어렵습니다. 길 잡는 건 쉽습니다. 저들이 갈 수 있는 루트는 정해져 있어요. 스크린에 예상 이동 경로가 표시됐어요. 산악 지형이라 갈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박재민이 특정 지점을 가리켰죠. 여기 다리 앞 200m를 먼저 끊습니다. 차량이 멈추는 순간 후속 타격은 호위 차량부터 제거하고요. 왜 바로 차량을 안 칩니까? 바로 치면 흩어져요. 멈추게 한 다음 손발부터 끊는 겁니다. 탈출로를 차단하고 선택지를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제거하죠.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차량들이 향하던 길목 200m 앞 도로가 터졌어요. 차량들이 급정거했고 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호위 차량에 타격이 들어왔어요. 보급 차량도 불타기 시작했죠. 차량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오후 3시 KG집이 투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목표는 범죄단지 핵심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정보에 따르면 그 안에 인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F-16이 이륙했고 120km 밖에서 KGGB를 투하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데 폭격을 한다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건물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한쪽 벽이 찢어지듯 무너졌습니다. 폭발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폭발이 생각보다 작은데요? 윤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저기엔 인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려버리는 타격이 아니라 열지 못하게 막는 타격을 합니다. 출입구를 봉쇄하고 내부 이동을 차단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KGGB의 진짜 능력은 파괴력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끝낼지 결정하는 힘. 인질이 있으면 살리고 범죄자만 가두고 구조는 파괴하는. 정밀함은 단지 정확도가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자 캄보디아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청된 통신 내용이 작전실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누가 명령하는 거야? 위에서 연락이 안 와. 창고. 문이 안 열려. 폭격으로 입구가 막혔어. 도망가자. 우린 버려졌어. 조직원들끼리 총격이 벌어졌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태국군에 자진 투항했고 인질 정보와 은닉 자금 위치를 제공했어요. 프라차이 대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사업체예요. 통신이 끊기면 파산하는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쟁을 만든 게 군인이 아니었어. 사람을 팔아먹는 구조였던 거야. 윤서연이 마지막 타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은 거점 전부를 동시에 치는 작전이었어요. KGGB, 포병, 드론. 모든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화면에서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통신소, 보급로, 은신처. 하나씩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붉은 점들이 회색으로,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윤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한번 끝내야 합니다. 다음 전쟁이 아니라 다음 납치를 막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무서운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끝내는 법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숨통을 완전히 끊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 국경의 밤하늘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쪽에서는 범죄 조직의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길이 죽었고 통신이 끊겼고 숨구멍이 막혔습니다. 새벽 3시 작전실에 긴급 영상이 떴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보내온 것이었어요. 화면에는 인질 12명이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었습니다. 태국인, 베트남인, 한국인. 국적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죠. 일부는 울고 있었고 일부는 카메라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총을 든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목소리는 명확했어요. 우리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죽는다. 24시간 안에 답을 내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작전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장면 30년 동안 수없이 봤어요. 분쟁 지역에서 인질은 늘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공격 측이 멈췄죠. 인질 피해를 감수할 수 없었으니까요. 프라차이 대령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인질 위치 파악됐습니까? 이동 중입니다. 고정 장소가 아니에요. 정보장교가 보고했어요. 드론 영상에는 트럭이 비포장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고에서 강변으로, 강변에서 다시 도심 외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었어요. 박재민이 이를 갈았습니다. 저 새끼들 일부러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 목표로 만들지 않으려고요. 윤서연은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프라차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트럭이 외곽도로에 있을 때 구출 작전을. 아직 아닙니다. 윤서연의 대답은 짧았어요. 프라차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언제입니까? 24시간 안에 답을 내라고 했어요.
저들이 안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인질이 죽는 거 아닙니까? 한국 측이 움직이지 않으면 캄보디아는 협박을 실행할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가 타격은 전혀 없었어요. 캄보디아 쪽도 조용했고 태국 쪽도 멈춰 있었습니다. 작전실에는 긴장과 답답함이 공존했죠. 드론 영상에서 변화가 보였습니다. 인질을 실은 트럭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군부 시설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옆에는 무기 창고도 보였죠. 인질을 군사시설 안으로 옮겼습니다. 정보장교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저들은 일부러 인질을 무기 창고 옆에 묶어둔 거였어요. 우리가 공격하면 인질까지 죽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감청된 통신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겁먹었다. 한국 놈들도 인질 앞에선 못 쏜다. 역시 인간 방패가 답이야. 이제 우리가 협상할 차례다. 캄보디아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멈췄다고 인질 때문에 못 친다고 믿는 겁니다. 윤서연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됐습니다. 뭐가요? 저들이 안심했어요. 인질을 한 곳에 모았고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 시작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타격 계획이 떴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숨이 멎었어요. 인질이 있는 건물은 타격 목표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건물 주변 500m 밖 지역이 붉은 원으로 표시돼 있었죠. 인질은 살립니다. 대신 저 구조는 오늘 끝냅니다. 윤서연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인질이 있는 건물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캄보디아 핵심 지휘 시설이 있었습니다. 군부 고위층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저기를 칩니다. 인질 건물은 건드리지 않아요. 대신 전기를 끊고 출입로를 봉쇄하고 환기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500m 밖 지휘부는 박재민이 이어받았습니다. 빡살냅니다. 일부러 큰 폭발로요. 여기는 죽는 구역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인질을 직접 구출하는 게 아니었어요. 인질을 무기로 쓰는 놈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였습니다. 지휘부가 무너지고 탈출로가 막히고 죽음이 코앞까지 오면 인질을 잡고 있던 하위 조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후 2시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시설이었어요. 인질 건물로 들어가는 전선이 끊겼습니다. 건물 안이 암흑천지가 됐죠. 두 번째는 출입로였어요. 포탄이 건물 정문 앞 도로를 파괴했습니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졌어요. 동시에 500m 밖 지휘시설에 KGGB가 투하됐습니다. 연속으로 3발이 떨어졌어요. 폭발이 연달아 일어나며 건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았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죠. 지휘부 완전 파괴 확인. 그 순간부터 캄보디아 내부 통신이 패닉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지휘부가 날아갔다. 명령이 안 내려와. 우리 버려진 거 아냐? 위에서 도망갔어. 인질. 어떻게 하지? 우리까지 죽는 거 아냐? 인질 건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드론 적외선 카메라로 보니 내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직원들이 서로 말다툼하는 게 보였습니다. 한 명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항복이었죠. 곧이어 2명이 더 나왔고 인질 1명을 밀어냈어요. 인질 탈출 확인. 조직원들이 스스로 풀고 있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인질을 구출하지 않았어요. 인질을 잡고 있던 놈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인질 12명 전부가 풀려났습니다. 조직원 일부는 도망갔고 일부는 항복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총성도 들렸습니다. 서로 쏘고 있었던 거죠. 저녁 7시 마지막 인질이 태국군에게 인계됐습니다. 한 여성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배경에는 멀리서 계속 터지는 폭발과 연기가 보였죠. 저 사람들이 우릴 버리고 도망갔어요. 총소리가 들리니까 겁먹고 우릴 풀어줬어요. 영상이 작전실로 전송됐습니다. 윤서연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어깨가 약간 내려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저는 윤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인질이 있으면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질이 생겼어요. 한국은 다르게 했습니다. 인질을 쓰는 순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죠. 지휘부가 무너지고 도망칠 곳이 사라지고 죽음이 다가오면 인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인질 상황에서 늘 공격 측이 멈추는 걸 봤어요. 인도주의적 이유로 국제 여론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그래서 범죄 조직은 인질을 카드로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인질을 구출한 게 아니라 인질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가해자에게 선택을 강요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무너졌어요. 한국은 인질을 구출하지 않았다. 인질을 무기로 쓰는 구조를 파괴했다. 새벽 4시 20분, 작전실 대형 스크린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캄보디아 군부와 범죄단지의 핵심 거점들을 표시하던 붉은 점들이 회색으로 바뀌더니 곧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윤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통신 두절, 지휘체계 붕괴, 보급로 차단. 전부 완료됐습니다. 박재민이 지도를 확대했어요. 24시간 전만 해도 캄보디아 쪽 국경지대 전체가 붉은 점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검은색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거점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은 총성이 아니라 지도에서 오는구나. 프라차이 대령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어요. 캄보디아 고위 군부 인사들이 탈출 시도 중입니다. 사설 차량으로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드론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야간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군용 차량도 아니고 호위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있는 거였죠. 박재민이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건 탈출이 아닙니다. 길을 찾는 겁니다. 국경도로는 이미 절단했고 강변 보트도 파괴했거든요. 영상에서 차량이 멈췄어요. 앞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차에 올라탔죠. 차량이 유턴을 시도했지만 되돌아가는 길도 이미 표적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네요. 정보장교가 말했어요. 저는 화면 속 차량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들은 캄보디아 군부 고위층이었어요. 명령을 내리고 범죄를 비호하고 국경을 위협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갈 곳을 잃은 미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캄보디아 내부 감청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작전실 스피커로 번역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사령부에 연락이 안 됩니다. 누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우리 버려졌어. 위에서 다 도망갔다고. 돈은 어디 있어? 조직원들끼리 총격이 벌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범죄단지 내부 창고에서 돈과 무기를 두고 서로 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부는 태국군에 투항하며 정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인질 은닉 장소, 자금 이동 경로, 핵심 인물 위치. 전부 쏟아져 나왔어요. 프라차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들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업체였습니다. 이익이 사라지니까 서로를 파는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쟁을 만든 게 군인이 아니었어요. 국가도 아니었죠. 사람을 납치하고 팔고 죽이면서 돈을 벌던 범죄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지금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국제 언론 보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의 언론이 카지노 폭격, 민간 시설 공격이라고 보도했었어요. 캄보디아의 프레임이 먹혀 들어간 거였죠. 그런데 24시간이 지나자 헤드라인이 달라졌습니다. 범죄단지 소탕작전 인신매매 거점 파괴 드론 테러 통제소 무력화. 위성사진이 공개됐고 내부 문건이 유출됐고 증언이 쏟아졌어요. 화려한 카지노 뒤에 숨겨진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저는 여러 언론사 보도를 모니터로 봤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전부 프레임을 바꾸고 있었어요. 캄보디아가 피해자라는 이야기는 사라졌고 범죄 조직 소탕이라는 서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늦지만 이번엔 너무 명확했습니다. 윤서연이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위성사진, 감청자료, 투항자 증언, 구출된 인질들의 이야기. 캄보디아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캄보디아 정부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이 중계됐어요. 장관은 땀을 흘리며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경 지역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장 지휘관들과 연락이 두절됐으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급조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태국 정부와 긴급 회담을 요청합니다.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감시단 파견을. 박재민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휴전이요? 일주일 전엔 드론 날리고 로켓 쏘면서 뭐 했습니까? 태국 측 답변은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현장 안정화 후 협상 가능. 윤서연이 덧붙였어요. 지금은 협상이 아니라 잔불 정리 단계입니다. 살아남은 거점 제거하고 도주자 추적하고 구조 완전히 해체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식 전쟁은 협상 테이블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시는 테이블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밤 10시, 저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국경 분쟁 확대 분석. 30년간 써온 익숙한 제목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제목이 맞습니까? 국경 분쟁. 이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어요. 범죄 네트워크의 체계적 붕괴였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범죄 네트워크 체계 붕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작전.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작전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화력이 아니었다. 구조를 끝내는 능력이었다. KGB는 멀리서 정확히 쳤고 드론은 24시간 추적했고 포병은 도주로를 차단했다. 각각의 무기는 단독으로도 강력했지만 진짜 위력은 연결해서 나왔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계속 이어졌어요. 캄보디아 군부는 중국제 방공망을 믿었다. 범죄 조직은 요새화된 거점을 믿었다. 하지만 방공망 밖에서 날아온 폭탄 앞에서 모든 믿음이 무너졌다. 숨을 곳이 사라졌고 도망칠 길이 끊겼고 통신이 두절됐다. 구조가 붕괴되자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다.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멀리 캄보디아에서는 범죄 조직의 마지막 거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캄보디아는 패배하지 않았다. 다시는 전쟁을 시작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무기가 만든 결과였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어요. 30년 분석가 생활에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 써봤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구조의 붕괴를 기록하는 보고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어요. 리처드, 최종 보고 올라왔어요. 캄보디아 잔존 거점 전부 무력화됐대요. 작전 종료래요. 전화를 끊고 다시 스크린을 봤습니다. 지도에는 더 이상 붉은 점이 없었어요. 전부 검은색이었습니다. 범죄 단지는 사라졌고 군부는 도망쳤고 조직은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새벽 캄보디아 군부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길을 잃은 미아였다. 보고서 작성이 끝난 지 사흘째, 제 메일함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브뤼셀 나토 군사위원회, 두바이 방산 실무회의, 싱가포르 전략연구소. 전 세계에서 같은 요청이 쏟아졌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전투 자료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무기 사용 구간을 상세히 분석해달라고 했죠.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거 봐요. 프랑스 국방부에서도 연락 왔어요. KGB 운용 데이터 요청한대요. 프랑스도? 네. 독일도 왔고 폴란드도 왔어요. 심지어 일본 자위대에서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세계의 군인들은 이제 한국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30년 분석가 생활에서 이런 현상은 처음 봤습니다. 한 나라의 무기 체계가 이렇게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건요. 일주일 후 국제군사분석기관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를 먼저 펼쳤어요. 표지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게임 체인저. 한국 정밀 타격 체계. 본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번 작전은 한국산 정밀 타격 체계가 전장의 주도권을 결정했다. 태국군의 전략적 우위는 F-16이 아니라 KGB에서 나왔으며
작전의 성공은 한국식 연동교리의 직접적 결과였다. 주도권을 결정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30년 동안 이런 평가는 미국 무기에만 붙었습니다. 결정적이었다. 우세를 점했다. 승리를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 한국 무기에 그 표현이 붙어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KGB의 120km 사거리와 3M 오차는 전장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방공망 외부에서의 정밀 타격은 공격자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도 목표 달성을 가능케 했다. 기존 서방 무기 체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조합이었다. 달성하기 어려운 조합. 저는 책상에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 하늘은 맑았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미국 무기가 기준이었고 유럽이 대안이었고 나머지는 선택지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동남아 각국 반응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기존에 도입하려던 중국 러시아 장비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전 검증 부족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필리핀 국방부 내부 문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제 장비는 가격은 저렴하나 태국과 캄보디아 전투에서 캄보디아의 중국제 방공망은 한국 무기를 막지 못했다. 실전 성능의 의문.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중국 무기는 가성비 좋은 선택지였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방공망이 KGB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걸 전 세계가 목격한 겁니다. 숫자로 증명된 실패였죠. 중동 쪽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UAE 국방부 평가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KGB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중동 전장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민간 피해 최소화와 장거리 타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기는 현재 한국 외에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저는 그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한국밖에 없다는 뜻이었어요.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전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태국 정부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봤어요. 태국 국방장관이 단상에 섰고 옆에는 프라차이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태국군은 이번 국경작전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의 탁월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KGB를 중심으로 한 정밀타격 작전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범죄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장관 표정이 진지했어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평가하는 게 느껴졌죠. 태국 정부는 한국산 무기체계 추가 도입을 결정했으며 한국식 연동교리를 태국군 표준 전술로 채택할 것입니다. 이번 작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현대전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체계의 싸움입니다. 프라차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산 무기체계는 이번 작전의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복할 수 있는 해답이죠. 우리는 이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반복할 수 있는 해답. 저는 그 표현을 메모했습니다.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억제력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잔존 세력과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보고서로 올라왔어요. 라오스, 미얀마 국경지대 무장 조직들이 태국 쪽 활동을 급격히 줄였다는 겁니다. 감청된 통신 내용이 번역돼 있었어요. 태국은 건드리지 마. 한국 무기 쓰는 나라야. 방공망 밖에서 날아온다. 숨어도 소용없어. 캄보디아 꼴 봤지?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억제력은 선언이 아니라 한 번의 결과로 완성되는 거였어요. 태국은 우리는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보여줬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주변 모든 위협 세력을 물러서게 만들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요인 지역 분쟁의 패러다임 전환. 결론 부분을 쓰고 있었어요. 이번 전쟁에서 한국 무기는 단순히 성능이 좋았던 게 아니다. 전장을 통제했고 결과를 만들었고 다시 싸울 필요를 없앤 것이다. KGB의 사거리는 전투기 조종사를 살렸고 정밀도는 민간인을 보호했으며 연동체계는 범죄 조직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각국은 이제 한국 무기를 옵션이 아니라 기준에 놓고 판단할 것이다. 한국 수준의 성능이 새로운 벤치마크가 되었으며 한국식 교리가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니다. 군사 기준점이 이동한 순간이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미국 무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분석했다. 그러나 태국과 캄보디아 전투는 내게 새로운 시각을 강요했다. 이제 각국은 무기를 평가할 때 묻게 될 것이다. 미국 수준인가? 가 아니라 한국과 비교해서 어떤가? 라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30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어요. 단순히 한 전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시대의 전환을 기록한 거니까요. 그 중심에 제가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제 세계는 그 이름을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30년간 전쟁을 분석해온 영국 전문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무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한국의 KG-72는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가 아니었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내는 법을 보여줬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감동적이고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